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사흘 뒤 경찰은 신형 살수차를 동원해 시연에 나섰습니다. 안전규정 3000rpm을 넘지 않도록 수압 제한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9호 살수차는 구형이어서 수압 제한을 위한 개조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 감사에서 9호차 살수요원은 수압 조절 장치는 버튼과 엑셀 페달 두 가지인데 당시 엑셀 페달로 수압을 조절했고 이 장치는 개조가 안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청문회에서 경찰은 살수요원의 현장 경험이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장 살수차 운영은 총 몇 번째 투입이 되신 겁니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수십여 차례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경장은 경찰 조사에선 사고 날이 두 번째 현장 경험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몇 메타 직사 이런 식으로 몇 미터 RPM도 살수 방식과 수압까지 지시한다더니 정작 내부 감사에서 지휘관은 살수만 지시했을 뿐 직사나 곡사 방식은 살수요원이 알아서 결정했습니다. 살수차 CCTV도 단지 화질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4분할대 작은 화면이라고 했는데 사고가 날 때까지 화면을 전체 보기로 확대할 수 있다는 걸 살수차 요원 누구도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장시호 씨는 어머니 최순득 씨, 이모 최순실 씨와 식사 자리에서 최 씨가 민정수석실에 도움을 청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장 씨는 최 씨가 통화를 하고 온 뒤 VIP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유연이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주셔야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며 이걸 민정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보도가 쏟아졌을 때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던 상황도 증언했습니다. 장 씨는 최 씨가 우병우 수석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장 씨가 검찰에서 했던 이 같은 진술 내용을 상세히 인정하자 우 전 수석은 턱에 손을 개고 장 씨를 한참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선 또 장 씨가 지난해 7월 최 씨 가방에서 민정수석실 문건을 발견하고 찍어두었던 사진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 중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NG 사장 등의 3평이 담긴 자료가 있었고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 등의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5월 1일 당시엔 어떤 내용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는 비서관이 경남 지역에서 보관 중이었고 자신은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 어제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서관이 수신한 메시지를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던 것 같고 대선 이후엔 잊어버린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박 전 대표는 검찰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보면 확인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최고위원이 보낸 민감한 메시지를 비서관 차원에서 과연 임의로 뭉갤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5월 5일 조작된 제보에 근거한 기자회견 이후 이 이슈를 앞장서 끌어가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런데 문준영, 나와라 문준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가 나서 이번 사건은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행운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요즘 이상하게 그 방송이랑 뭔가 이 스케줄을 잡으시는데 제가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이런 걸 이제 막말로 갈군다 그러죠. 갈군. 이게 헤드를 갈고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방송이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사실상의 대표님.
원탑. 아닙니다. 우리 이금영 대표님도 계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 공동 대표님이 왜 저 한 분밖에 안 오시냐 해가지고 그 모시고 온 첫 번째 대표님이십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저의 고도의 갈라치기. 그렇구나. 우리를 분야시키려고. 자, 다음에 우리의 귀염둥이 얼굴 패권 할 말 내가 다 할 거야. 자, 퀴즈맨 서정훈님. 네. 2002년 월드컵 공식 미남을 했었던 서정훈입니다. 네. 진짜요? 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런 분은 어떻게 복지과 소사이어티에서 요즘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드디어 분열되는구나 이렇게. 작전 성공. 자, 그리고요. 오늘 녹음실에 엄청난 분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좀 상당히 쫄고 있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새벽에 한 3시쯤 이제 녹음 편집 다 끝내고 이제 퇴근하려고 할 때 나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밖을 두리번거리는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 정도로 오목한 시절을 살았죠. 사실 박근혜 레지스탕스 방송으로서.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이제 국정원 직원들 그 사람들은 우리 쳐다보지도 않을지도 모르지만 뭐 경찰들 이런 분들이셨는데요. 좋은 경찰이 오셨어요. 그것도 여성 경찰 출신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뭔가 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그냥 박사로 불러드리면 될까요? 예. 네. 정말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이금형 박사님. 이분은 지금 이상구 운영위원장님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이금영 박사님은 그야말로 살아온 걸음걸음이 다 신하죠. 고졸 순경 공채로 시작해가지고 경찰의 최고 고위층인 치안정관까지 올라가셨는데 38년을 이제 경찰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불모지되었던 과학수사 분야 CSI라고 하죠.를 개척한 그런 업적이 있으시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 안전 부분을 헌신해 오셨고요. 여러분 뭐 마포 발발리 하시면 잘 아실 건데 그 마포 발발리를 근무했던 당사자이시고요. 또 광주경찰청장 재직 시에는 도가니 사건을 파헤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아직은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민생 치안 안전 부분을 좀 시스템화하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서 범죄 예방 설계 세프티드라 하는데 그것을 부산 경찰청장을 하시면서 도입했던 그런 혁혁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이제 38년 동안 재직하시다가 퇴직 후에는 고향인 청주의 그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이제 석좌 교수로 근무하시면서 후아들을 양성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복지과 소사이트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고 자신의 어떤 경험과 경륜을 이 복지과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봉사하고 활용하시게 싶어서 지금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항상 방송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뭐 공무원들 다 나빠 이런 게 아니고 그들 중에는 정말로 좋은 분들이 있다. 좋은 경찰의 표본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금영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금영입니다. 이가 떨려요. 저는 뭐 여기 지하철에서 30분 쪼그져 앉아 있다가 제가 좀 늦는 동안 혼자서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땀이 너무 나가지고 휴지를 막 닦았더니 이런데 하얀데 막 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저희 경찰이 저는 뭐 좋은 경찰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고 대부분의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어디를 가나 정치 분들이 문제인 거지. 일반 일선에서 정말 노력하셨던 분들은 과거를 빼는 것들이 폄훼당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 경찰이죠. 뭐 해바라기처럼 늘 이게 정치를 쫓는 이제 그런 안 좋은 모습이 하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좀 있고 또 하나가 좀 이렇게 반인권적인 행태를 그동안에 좀 보여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 인권과 관련돼서 좀 경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이제 희석되어졌고 그리고 경찰이 우리 민생 안전을 책임져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경찰이 그냥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래서 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무원 공무원 숫자 늘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1만 2천 개, 12,000개를 내년에 이제 당장 늘리는데 그 속에 경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민생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복지 공무원 늘리고 소방 공무원 늘리고 경찰 공무원 늘리는데 소방 공무원 오케이, 그 복지 공무원 오케이, 경찰 공무원 안 돼.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셋 다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게 우리 민생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곳에서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경찰관 숫자 중에 주로 정보와 경비, 이제 주로 이제 시국 치안 담당한다는 그쪽 부서는 적어요. 소수가. 그러니까 전체 100%로 본다면 뭐 한 10% 이렇게도 안 되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50%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계속 여러 이제 민생치안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요. 나머지들도 뭐 생활안전, 교통, 수사 이런 그런 쪽.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범죄자들을 잘못한 사람들은 또 우리가 구속을 하고 처벌도 하고 이런 걸 또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역할들로 하는데 그 일부에 우리가 36년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특히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잘못된 경찰 일제 앞잡이 같은 이것이 이제 원죄다 해서 경찰의 이미지가 쭉 내려오면서 또 80년대에 이제 우리 5.18 하면서 쭉 80년대가 저희 경찰사도 격동의 80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로 해서 그런 선입견 이런 게 이제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좀 오해 같은 건 좀 많이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5.18 때도요. 이제 시민들 지키고자 했던 경찰 그 유명하신 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백남기 선생 관련해 갖고 살수차 문제도 가뭄에 쓰겠다 하고 지금 쓰시는 부분도 있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고 경찰하면은 특히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강경화 외교장관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유리천장을 깨신 분 대표적인 전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데 경찰 퇴직하시기 전까지 38년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 과정에서 여성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주로 뭐였을까요? 이제 이렇게 순경부터 쭉 이제 근무를 해왔습니다. 순경부터 근무를 해왔는데 경위, 경감 이렇게 간부가 되면서 간부여도 어떤 이제 보조적인 역할 이런 것들 그런 거에 굉장히 아직 이제 그런 선례 같은 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불신하는 그런 속에서 일을 오히려 남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막 토막 시신의 손목도 막 임신하고도 일부러가 아니라 그 업무를 이제 해야 그 피해자 신원이 나와서 범인을 잡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과정을 밟으면서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서서히. TVN인가에서 경찰 소재로 한 드라마 하나 있었죠. 과거와의 교신하는 그런 내용. 시그널. 시그널에 나왔던 여성 모델 같은 게 딱 그런 케이스 김혜수가 아니에요? 그거였죠.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김혜수가 여성 경찰로 나왔죠. 청장님은 못 보셨어요? 형사계. 네, 저 드라마 잘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세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자연인인데도 드라마를 잘 안 보게. 저는 궁금한 게 38년 전에 여자 순경도 뽑았나요? 좀 그것도 그때 이제 우리가 500명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요? 예, 전국에. 와. 지금 이제 뭐 지금 11,000명이 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왔을 때는 그 저희 친척이 뭐 또 중매를 막 해주고 싶은데 경찰만 아니면 해줄 수가 있는데 막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젊은 진경을 꼬셔가지고 결혼한 분이 지금 사부님이십니다. 제가 찜을 좀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저한테 엄청 그거 했어요. 구애를. 실은. 전경이. 전경. 예. 지금 전투 경찰이 없어졌는데 의경이요? 전투 경찰 때. 전경. 네네. 그분은 민간인이시구나. 예, 그나마 직업 경찰은 아니셨군요. 다행이네요. 군복무. 네. 예. 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여성 경찰이 일선에서 막 범인 잡고 이러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네요. 그럼요. 네. 그냥 그런 분 정도가 아니고 혁혁한 전공을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결투도 한 적 있나요, 범인이랑? 저희 때는 이제 그 강력계에 저는 근무를 안 하고 과학사 쪽에서 그런 범죄 현장 가가지고 그런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현장 이런 데 가서도 막 일주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격투해서 뭐 잠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기분 좋다.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지난주 문제 1980년 농민 인구는 전체 3,740만 명 가운데 28.9%인
82만 명으로 3명에 1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30년이 지난 2010년에 몇 %로 줄었을까요? 여기서 정장님한테 한번 내보세요. 맞추시나 보게. 1번 20%, 2번 15%, 3번 6.4%. 저희는 요번에 이제 셋째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돈이 김제 평야에서 농사를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막 가뭄 비가 또 안 오니까 막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쌀도 얼마큼씩 보내주시고 그러면 정말 막 밥 안 먹고 그러는데 쌀 한 톨도 막 이제 이렇게 안 남기지 않고 버리지 않게 막 그렇게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새로 더 관심을 이제 갖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특수작물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확대되지 않나요? 근데 정답은 지금 그거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몇 번? 3번. 네, 맞은 정답입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지난주 문제가 아니라 지지난 문제였고요. 지난 문제는 저거였죠. 노무현 정권 때 생긴 제도로 부동산을 샀다가 어느 정도의 이익이 생기면 중과세를 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죠.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저기 2번, 3번은 정말 골 때렸죠. 네, 2번이 기우제, 3번이 이인제였죠. 네. 답글 다셨는데 여기 출연하셨던 하승수 변호사님이 답글을 다시면서 약간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짧게 읽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이렇게 쓰셨습니다. 투표하라고 난리치고 20대는 투표도 안 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문제라는 20대 개새끼론도 등장하는 마당에 정작 우리가 찍은 정당 국회의원은 대체 왜 이렇게 당선이 어렵죠? 저야말로 진정한 파괴왕인 걸까요? 선거 중요하다고 난리치지만 정작 선거에 참여할 맛은 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평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50대 이상 고학력자, 재산 많은 남성들이 지금까지 절대 다수를 차지해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투표해도 달라지지 않는 정치 형식은 게임의 룰,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권자의 선택 그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 제도로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이게 정답. 이분은 이제 질문을 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비례민주주의 연대에 좀 많이 관심 가져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지금 정책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대요. 이 선거법 개혁 무슨 특위인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 갈 때 같이 투표를 하도록. 그 천정배 의원이 그래서 이거를 말이 좀 어려우니까 뭘로 하자 해서 천정배 의원이 낸 게 저거래요. 민심 그대로 선거. 그래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또 쓰신 분이 몇 명인데 특이하게 김동숙 님이 정답을 3번 이인제라고 하셨어요. 앙심을 품고 하신 건가요? 네, 근데 삼행시를 다녔네요. 네. 이인제, 이익 많이 챙겼다 아이가. 인제 고마해 묵어도 안 되겠나. 제발 세금 좀 내라. 이렇게 쓰셨네요. 나머지 석상바라님, 그다음 김성희, 김경록, 무상님, 조선희 씨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조선 이분이 성공회대 교수님 같은데 간혹 팟빵에다가 댓글 정답 다시는 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페이스북입니다. 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페이스북 페이지에 와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자, 이번 주 문제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은 어느 사건의 내용에 대한 말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용의자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총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그의 목적은 돈보단 욕구 해소였다. 경찰은 용의자가 수십 차례의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에게 강탈한 돈은 고작 166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택배업을 하던 김 씨는 자신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데 자신의 직업을 10분 활용했다. 그는 물건 배송을 다니면서 대학가 주변의 여성 혼자 거주하는 곳을 점 찍어두고 문단속이 허술한 오전 6시에서 9시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마포 발바리 사건, 2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3번 발바리의 추억 사건. 센스 있단 말이야. 힌트는 방송 들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혀 말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거기에 이금영 청장님 같은 느낌적 느낌의 인텔리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일단은. 왜 내가 인텔리인데 왜 뭐 어땠어? 참. 그 인연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200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새천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정책전문위원으로 일할 때였는데 그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폭행당한
아동이 상처 부위로 질로 피를 줄줄 흘리면서 하룻밤에 5군데 응급실을 전전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를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그걸 조사하면서 밝혀졌는데 이 괜히 이거 치료했다가 그 정인으로 그 신문 받고 조사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손 안 대고 그냥 다른 데를 자꾸 토수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게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당에서 이걸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아마 그때 정책위 의장이 이해찬 전 총리셨는데 저희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한번 이걸 종합 대책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해서 뭐 어린이 전문가 또 이 범죄 심리학자 이렇게 여러분들 또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서울경찰청의 여성청정과장으로 우리 이기명 청장님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초빙해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그때 제가 참 같이 일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시구나. 그럼 무엇보다도 이 분노가 있더라고요. 이게 안 되고 잘못된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대책을 많이 세울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그 경찰병원에 이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전부 우리 청장님 덕분이었고요. 그걸 하면서 야 저런 분이 정말 앞으로 좀 그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통령 비서실을 근무할 때 그 대통령 직속 어린이 안전점검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청장을 모시고 저희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인연이 계속되어서 이렇게까지 한 20년 가까이 지금 흘러오게 그때가 되었습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님 아니 고전에 그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있을 때 그렇게 같이 활동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고 하면 응급실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선뜻 나서가지고 그 뭐 진료를 하고 처치를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사실은 이제 저도 의사잖아요. 제가 의과 다닐 때 우리가 그런 거 잘 안 배웠어요. 못 배웠어. 이거 잘못 치료하고 만약에 진료 기록 같은 거 꼼꼼하게 안 남겨놓으면 나중에 경찰에 불려가야 되고 심지어는 뭐 재판하는데 의사가 불려가야 되고 굉장히 이게 성가시고 귀찮은 거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그것을 증거 채취하고 이런 것들 훈련이나 교육을 안 받고 또 그런 시설도 없고 해가지고 성폭력 키트도 그때 처음으로 개발해가지고 각 응급실마다 배치하게 했고 특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강력범 살인이나 이런 굉장히 심한 범죄를 근거하면 이 경찰들이 이제 가점이 주어지는데 이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력 이런 부분도 가점을 거의 그 수준으로 높이면서 관련 사건의 검거율이 확 높아지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게 바로 청장님 덕분이거든요. 이게 절도 폭력하고 강간 그 사건 점수를 똑같이 1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도 강간은 똑같은 이제 비중으로 법에도 형법에도 처벌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강도처럼 3점이라도 하자.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또 해서 3점으로 올렸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경찰청에서 일선으로 근무하러 나왔을 때 다시 1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뒤에 이제 예슬이 혜진이 희생이 또 나고 나서야 그게 이제 5점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좀 전에 위원장님 이상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또 이상희 대표님 뭐 의사분들의 그런 애환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굉장히 괘씸했어요. 이제 맞아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 가만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산부인과라는 데가 그 여성들 때문에 그 돈도 벌고 있는 병원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예요. 그 5학년짜리가 그 이제 성인 남성이 13세 미만 여아를 성폭행을 하면 장기가 파열이 돼요. 그래서 배변 주머니 같은 걸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영이 배변 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열이 많이 막 되는데 그걸 갖다 계속 거부를 해서 얘가 얼굴이 하얘져서 창백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내 팔에서 내 딸이 이제 죽는구나 이래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산부인과 분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병원들 가만두지 않겠다 막 진짜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의료 사건 담당하는 변호사도 막 찾았어요. 제가 탁 있고 말해서 여기를 이제 처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래가지고 이제 광명서에서 하는데 거기 제일 아주 베테랑 이제 수사관한테 맡기도록 서장한테 부탁을 해서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기소가 어려운 거예요. 의료 집단 아주 고문 변호인단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오빠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막 가출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고 이 아버지는 그 이제 하루에 한 1,000명씩 운송하는 그런 이제 기사이신데 갑자기 핸들을 콱콱 막 꺾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운전도 막 못하고 학교엔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제 돈 있으면 미국 이민 가고 싶은데 제주도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 아이는 이제 잡아서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처음 이제 제가 이렇게 엄마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경정까지도 그런 저는 이제 과학수사과에서 막 뭐 살인, 강도, 연쇄살인 이런 거에 범인 검거하는데 과학수사했다는 이런 거에 굉장히 가치를 두었지. 그 2차 피해 그 가족의 문제 이런 부분에 제가 엄마 경찰이면서도 그걸 이렇게 이제 몰랐다는 거 이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저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저한테 걸리면 이제 반드시 이제 죽는다 이거죠. 죽는다.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여성 경찰이 24시간 연중무휴로 나가 있도록 하면서 지금 이제 대학병원 이런데 전부 이제 완스톱 센터로 해가지고 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친한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또 응급의학과 의사들하고도 상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거는 의사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시스템의 잘못이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가끔 정말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법원에 불가할 정도의 사건이 생기지 보통은 진술해 주는 것으로 그 서면 진술로 끝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그 정책을 이제 그 TF를 구성해 갖고 그 만들면서 또 그것을 나중에 더 발전시켜 가지고 성폭행뿐만이 아니고 실랜드 화재 참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대통령 직속으로 요즘 뭐 일자리 위원회 만들듯이 어린이 안전 점검단을 만들어서 그 피해 당사자의 부모들이 직접 그 현장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해야 될 일들을 한 200몇십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책을 엮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역시 이게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바뀌어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구나. 물론 이제 작은 변화들이 있었고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질이 찢어져 갖고 그쪽으로 장기가 내려오면서 그 애가 그 출혈로 쇼 직전 사태까지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응급실을 5군데 진전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벌어지지 않게는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쉬운 접근은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확실히 그 남자 경찰서장하고는 다른 특유의 디테일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공감력. 예. 저도 딸이 하나 있잖아요. 이야기 듣다가 인상이 찌푸려지는 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건인데 경찰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 게 그런 종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보통의 감성 갖고 살잖아요. 근데 범죄자들은 그들만의 뭔가 이렇게 특유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이제 첫 범죄에서 발각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점점 이제 심해지면서 이제 아주 그 잔혹한 그런 범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여아도 그거 출소한 지 이제 며칠 안 되는 2인조가 그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전에 요번에 12,000명 이제 새 정부에서 정원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기고를 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국민 안전이 최고의 복지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여러 가지 노약자에 대한 복지 막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뭐 성폭행을 당하고 뭐 다 강도 당하고 또 치매 노인돼서 저는 또 현장에 치매 노인돼서 굉장히 막 그걸 많이 이제 위치 추적기도 막 다뤄주도록 막 여기저기 이제 자치단체하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사하고 동사하고 교통사고 사망돼서 발견이 돼요. 치매 노인 분들이 이제 집을 실종되시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복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생명, 신체에 재산에 어떤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면 우선 이제 그래서 국민 안전도 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경찰력이 인프라고 이런 이제 과학수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전시켜야죠. 사실은 그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체의 자유를 수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안전이죠.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 국가의 책무. 이거야말로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사실 그렇죠. 복지국가의 이제 이론 중에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될 그 국민의 복지국가가 지켜줘야 될 국민의 인권.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첫 번째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생명권 이거거든요. 안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치적 권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권리.
인간의 기본권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개가 바로 이 생명권을 지켜주는 거. 우리 국민들이 왜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조금 낮다. 아니면 뭐 우리 학교 복지의 좀 질이 좀 떨어졌다. 이거 갖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진 않거든요. 근데 세월호가 침몰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해버리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뭐 학교 복지라든지 뭐 이런 건강복지라든지 의료복지라든지 이런 그 사회권 요소보다 상위에 있는 겁니다. 기본. 상위 하위가 아니라 기본.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거지. 기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권이야말로 가장 기본은 이걸 지켜주는 게 치안이고 경찰이고. 이제 그래서 저는 청장님 말씀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아까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완 답변을 드리면 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이제 각국의 그 범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가인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의 범죄 발생률을 비교를 하면 복지국가인 나라가 이 강력범죄 그 살인 강도 뭐 이런 강간 같은 이런 강력범죄는 한 3배 내지 5배 정도 적고요. 그런데 생경범죄 뭐 도둑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20-30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삶이 그 생활이 보장되면 그런 생경범죄는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범죄 자체가 안 생기는 거고 이 강력범죄는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 범죄 저질렀을 때 발견해갖고 계속 팔로우업 해주면 그게 그 중범죄로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처음에 얼리 디텍션이 안 되면 또는 학교에서 약간의 일탈이 나타날 때 그때 선생님이 바라보고 저 아이에 대해서 인터벤션을 하면서 그 저 적절한 관리를 해주면 그 저 중한 범죄로까지 이행이 안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계속해서 범죄가 악화되고 반복되고 확대되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돈을 써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우리 동네 성범죄자라고 하는 분이 이사 왔다며 이렇게 공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이제 꼬맹이 엄마 친구들이 다 약간 좀 벌벌벌 떠는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는 불안감, 사실 그런 걸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새벽에 그 아이가 길거리를 지나가도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여야 되는 건데 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죠. 뭐 그런 건데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주가 될 것 같은데 치안이라 안전이라든지. 근데 오늘 뭐 그 이야기 전에 아까 그 퀴즈도 나왔었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만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경찰 그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경력을 가지신 분한테 정책만 묻고 제가 보내드리긴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마포소장 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마포 발발이 사건입니까? 예. 네. 검거가 안 되던 사건을 바로 해결하셨다고요. 가자마자 이게. 아, 그게 이렇게 또 무슨 가자마자 막 턱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애환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서장이 있을 때는 아무도 못 잡았거든요. 원래 이제 이런 방송들이요.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신화적으로 만들어 놔야 재밌어져요. 그게 아니고 2년여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속칭 발발이라는 이 발발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여성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속칭 발발이라는 용어가 그때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성범죄하고 잡히지 않고 계속 발발이처럼 막 해서 또 하고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여경 서장으로 이제 중심과 사대분에 제가 이제 마포 이제 서장을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갈 때는 이런 이제 마포 발발이라는 이제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일단 갔더니 최고의 업무 현안이 그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늘 기자들이 막 찝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이제 정말 하이에나처럼 막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렇게 아까 초등학교 5학년 여아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다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퇴직할 때까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으로 해서 어느 직위에 어느 부서에 가 있든 항상 여기에 아주 관심을 갖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때 이제 전임 서장이 아주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젠틀하신 분이에요. 누구라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뭐 이 서장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이건 내가 그냥 부임하면서 이제 할 만큼 했는데도 못 잡았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래서 괜히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제 두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발발이 사건을? 예, 그 인계를 그걸 인계라고 합니까? 그래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속으로 당신이 경찰이냐 그러면서 씨 진짜 그러면서 이제 재활해가지고 덩치도 큰 남자가. 네, 그래가지고 그게 잡지 않으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이는 의지예요, 의지. 지휘관의 의지. 그래서 제가 부임하는 날
바로 저희 이제 경찰 판공기 너무나 적어요. 자체단체장에 비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 조금 뛰어서 수사본부로 갔어요. 가서 매 주말마다 여기서 수사본부에서 회의를 직접 서장이 주관한다. 그래서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일단 그때 밝혀져서 신고된 이 이제 피해자들이 14분이었는데 그 집을 제가 다 막 갔어요. 이렇게 이제 그 옥탑방, 뭐 달동네, 거기 또 길가에 이렇게 이제 세멘트 이렇게 있는 다 막 갔어요. 그랬더니 전부 굉장히 이제 범죄 환경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옥탑방이 여름에 요새 덥잖아요. 그러면 그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으려면 문을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질식사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자면 주변에 이제 2, 3층에 있는 그런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또 성폭행을 또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부 막 다니면서 그러고 이제 수사를 피해자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당 여경들을 다 서포터로 붙였어요. 얘기를 다 들어라. 그러고 이런 이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이런 숨기고 싶은 범죄는 피해자 진술에서 단서가 나온다. 그래서 전부 서치를 다시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내가 경찰청에서 왔으니까 특진 건다. 반드시 잡기만 해라. 나 쫓아가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특진 티오 따오겠다.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과학수사과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단서 있는 대로 계속 막 이제 과학수사과 여직원들이 그때 400명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니네 이거 안 잡으면 피해자 니네가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하고 오는 대로 바로바로 막 빨리 감식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피해자가 50만 원짜리 수표를 강취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범인이 그걸 가지고 2만 원짜리 신발을 사고 48만 원을 강취해 갔어요. 이제 은행에서 이제 편채 간 거죠. 그런데 그 신발 주인이 돈을 찾으러 가니까 자기는 48만 원 거실로 줬는데 이게 이미 이제 도난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워서 종이봉투에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다시 이제 치밀하게 하니까 그 수표가 발견이 된 거야. 다시 2차 피해자가 나온 거니까. 지문의 그래서 거기서 그 수표가 이제 발견이 되니까 바로 이제 지문 제치해가지고 범인을 이제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안에는 또 이제 그거 검거하고 나니까 막 신문 인터뷰도 막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막 한강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이런 이제 혹시 발발이 제가 이제 몽타주를 그리라 했어요. 제가 몽타주연이어갖고 근데 몽타주를 그리면 괜히 주민들만 더 불안에 떨고 막 그리면 어떡하냐. 아니 범죄 심리 억제를 하려면 몽타주를 그리면 막 다닥다닥 도배를 해놔야지 뭔 소리냐. 맨 신문에 떠날까봐 벌벌 떨면서 그거 빨리 해가지고 범인이 그래서 나중에 범인을 검거해서 너 몽타주 봤냐 그랬더니 봤대요. 그래서 너 닮았냐니까 딱 닮았다는 거예요. 딱 근데 볼 때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근데 그냥 심리적으로 그런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 붙여놓는 그 의미가 있구만요. 사실 안 닮았구나 사실은. 눈빛만 근데 그리고 성폭 당하면서 그 상황에서 목격한다는 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남편이 또 막 제가 우리 형사들한테 내가 너무 그냥 이제 들들 볶는 서장이라 이제 뭐 해서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자기하고 친구하고 와서 좀씩 주머니 해가지고 또 고기를 또 한번 사줬어요. 우리 70명 형사들 막 그러고 나서 2달이 지나면서 그 수표가 발견이 돼서 검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과학수사가 해결해 줄 거다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과학수사를 해야 돼요. 인권 침해 없는 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과학수사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수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이제. 야, 근데 어떻게 그 수표에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되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체의 분비물이 수분과 단백질, 지방, 염분 막 이런 아민산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수분이 거의 이제 90%인데 그렇죠. 이걸 봉투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두니까 이게 안 증발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디하이드레이션 되면서 그걸 찾았으면 진즉에 더 피해자 또 막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 일찍 찾았더라면.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맥락이 좀 잡히네요. 남자 형사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덮치고 채가고 싸우고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오신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맥락을 과학수사, 그러니까 CSI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요. 거기에 관심 갖게 된 배경은 또 무엇인데요? 제가 원래 이제 그림 그렸는데 그 77년도 경찰 들어와서 충북청에 근무하다가 경찰청에 몽타주 요원 선발할 때
이제 몽타주 그리려고 그림 미술부 활동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뭐 여러 가지 흙수저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금수저로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암울한 이런 이제 시기에서 몽타주원이 돼가지고 와서 과학사에 대해서 한번 막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경찰관들은 이렇게 조장으로 팀장으로 앉아서 감독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직접 다 막 했어요, 그거를. 몽타주 요원에서 현장 감식 요원으로 조건적 요원으로 거짓말 삼지기 요원으로 막 제가 전부 일부러 섭렵을 했어요. 다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과학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토요일 일요일 밤도 없이 막 이제 막 그렇게 했었어요. 역시 요즘 뭐 수사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수사권을 갖고 싶으면 과학수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근데 핵심이 이거네요. 몸을 쓰지 말고 머리를 써라. 이거잖아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고 네. 헌법의 인권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이제 그 검거할 때 엎어치고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엎어치기 할 때도 얘가 어디에 출연할 건가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분석을 해서 해야죠. 그래서 청장님이 그 과학 수사를 오래 하신 덕분에 그 과학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정리하고 이런 그 분야에 획획한 전국도 세우셨는데 또 이게 그 태교에도 활용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예를 들면 첫째 임신했을 때 이 과학 수사에 방금 말씀하신 몽타주를 그리는 걸 하다 보니까 이 기억력이 좋아져가지고 이 첫째가 우리나라 최연소로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했나요?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둘째가 방금 이야기했던 범인 사체에 잘라진 손에서 이제 지문 채취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잘 하게 돼서 지금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지금 암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박사로 지금 코넬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간 좋은 들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토막 살인 사건 그 지문이 오잖아요. 순목도 오고 이래서 할 때 내가 이렇게 반드시 이거 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좀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하게 되면 니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맨날 그랬어요. 임신 상태에서 잘라진 사체를 가지고 그걸 수사를 했죠. 그죠. 제가 이제 그게 시신 보는 것보다 냄새가 말도 못해요, 악취가. 그리고 거기 이제 막 귀신방처럼 냉장고에는 그냥 그런 손가락 잘라진 게 잔뜩 들어가 있고 막 그런 방에 가서 맞아, 귀신방 같이. 이게 이제 이렇게 빨간 매니큐어 막 벗겨진 거 발견된 거 이렇게 해서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막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막 뱃속에 아이한테 할 짓인가. 이게 이제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막 임신을 권장하고 막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지만 저 6개월인데도 마이로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냥 했죠. 그래서 너는 이제 경찰관 엄마 딸로 태어나는데 딸이 아니라 자식이죠. 그때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너 하여튼 근데 여자 의사들은 복계도 하잖아요. 복계.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얘가 생명공학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정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만 더요.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도가니 사건. 이것도 지금 청장님이랑 관련이 있으세요? 2011년도에 그 광주 청장으로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5.18 행사도 굉장히 이제 시민 위주로 잘 이렇게 하여튼 마무리를 했어요. 5.18을 잘 마무리하고 나니까 그 도가니 영화가 개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고통을 너무 보기만 해도 나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영화를 안 보러 갔었어요. 막 그 보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막 그게 막 뭐랄까 전이 된다. 내일로 생각이 막 그게 몰입돼서 굉장히 그게 심해요. 막 고통이 심해. 그런 피해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딱 경찰청에서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이거 이제 다시 재수사해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이제 무혐의 된 거는 다시 그걸 하기가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좋다. 이거 우리가 이 피해자들 한을 풀어주고 손해배상 민사는 연도가 상관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이라도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 분명히 트라우마가 심할 텐데 그 치료받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막 했어요. 날마다 수사본부 회의가 뭐냐면 아동 성폭력의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떻게 수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걸 이제 알려주고 공부해 주는 게 일이에요. 근데
하니까 이제 제가 일단 또 민간 회의를 했어요. NGO들하고 다 막 불러서 했는데 굉장히 싸늘한 거예요. NGO들이 불신하고 막. 그래서 근데 제가 막 왜 이 협조가 필요한지 갖고 있는 자료들 다 가져와라 막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살짝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인하학교 그 교사들은 또 토요일 날 퇴근 전부 하고 청장실에서 이제 막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다 갖고 와라. 내가 반드시 잡아준다. 다시 수사해준다. 이래가지고 자료가 이제 막 모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변호사하고 의사 연대 정신과 의사하고 변호사 우리 있어요. 같이 일하는 팀들이 거기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강간 치상으로 하면 공소시효기한 1년이 남은 거예요. 치상이라서 단순 강간은 7년인데 치상으로 하면 10년으로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대 입원을 했는데 입원 기록에서 아이들 한 번에 8명이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의사대로 병원장이 빨리 외상값 갚으라고 막 외상으로 일단 입원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진술 나오는 게 그 이제 담양과 영광에 이렇게 병원이 있는데 얘네는 지적장애인데다가 그런 걸 공부시켜 달라고 보냈는데 더 막 혹사만 시키고 이상한 나쁜 성폭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지적장애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영광이나 담양 이걸 막 바꿔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흰 가운만 입으면 다 의사인 줄 아는 거예요. 지적장애니까 간호사인데 그래서 의사를 막 찾으니까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7년 전에 열심히 나름대로 인하학교 앞에서 막 그 접선하다시피 해서 수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갔다 인하학교 재단 이사장 빨리 갔다가 거짓말 탐지 검사 먼저 해라 그랬어요. 빨리 먼저 이거 막 그거 되기 전에 토 세력들의 그런 것 방어 때문에도 수사가 이제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수사하는데 어느 이제 기관장 모임을 갔는데 막 이제 거기 한 잔씩 하면서 막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건배사하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이 광주 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광주 도시가 언제부터 도가니로 들끓었냐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이제 도가니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한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건배사를 했어요. 도가니는 아직 들끓었다. 내가 반드시 끓게 만들 것이다. 끓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얼마나 저를 막 그 유달 떤다고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목격자도 찾고 막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직원들을 우리가 이제 출정식을 같이 막 했어요. 칼국수로 막 해가지고 토요일 날 9시 조조로 하면 5,000원 할인해 주잖아요. 델코 막 싼 걸로 해가지고 막 칼국수 출정식을 해가지고 막 계속 사명감 불러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딸 있는 직원들이 또 막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가니까 마포 발발이 이런 거 또 도가니 사건에 나는 무슨 운명이 있냐 그러냐 이제 제가 가니까 그 영화가 개봉이 되는 걸 보면서 나보고 다시 수사를 해서 한을 풀어달라는 이런 뜻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말을 늘 막 내가 감천을 할 정도의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했어요. 우리가 이거 뭐 무혐의로 다시 무혐의 돼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봐라. 그래야 감천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제 지금 8년형 받고 그것도 저는 이제 좀 마음에 충족하지는 않는데 이제 8년형 돼서 살고 있죠. 근데 저는 그 고향 이야기라 더 깊게 들었는데요. 그런 게 해결이 돼야 좋은 도시가 되죠. 그럼요. 이미지 나빠진다고 하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덮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정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안전. 근데 복지 이전에 그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진상규명 플러스 외치시는 게 안전한 나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공약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공약들이 있습니까? 생활 안전에 관련된 공약? 예, 생활 안전 부분을 따로 한 챕터로 독립시켜서 미생 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그 현재 명분뿐인 경찰위원회를
그 강화해가지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용산 참사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같은 것들이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이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는 문민 통제를 강화해서 누가 오더라도 그 원칙과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을 하신 거고요. 또 근데 이거 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설치된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경찰위원회 설치가 경찰청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안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90년도에 이한열군 사건 나고 이런 경찰의 민주화, 뭐 인권보호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90년도에 이제 내무부의 치안본부로 하나의 부서로 돼 있다 보니까 독립성이 없이 정치에 휘말린다. 이런 이제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경찰청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해서 지금은 이제 행자부 산하, 장관 산하에 있지만 위치는 이제 경찰청 그 본관 옆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북관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저는 이제 이번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경찰행정학 그런 이제 그 책에서 또 자료 조사하면서 외국에 그런 이제 경찰위원회 이런 것도 많이 또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 독립된 이런 위원회인데 우리의 이제 경찰위원회는 그런 부분이 일단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래도 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다시 이번 계기로 해서 진정으로 정치적 중립을 갖고 독립된 이런 경찰위원회로 좀 다시 탈바꿈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 치안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해서 이 학교 보안관 제도나 배움터 안전지킴이 같은 학생 보호 부분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확진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는 지금 북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인 형평성을 구현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공안 탐정 제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현안 사안인데 이게 좀 그동안 여러 이익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의무경찰을 축소하고 이제 경찰 인력을 신규로 충원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경찰 근속 승진 같은 것들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공동체 치안 이 부분을 처음으로 명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 예방의 책임에 대해서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 지역 환경 개선을 제도화하겠다라고 해서 이 청장님께서 그 앞으로 관심 가지고 말씀해 주실 세프티드 부분을 공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설계. 예. 청장님은 일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시스템, 과학 뭐 이런 거요. 그러면 범죄 예방 설계 이 CPTD? 세프티드. 예. 세프티드라고 읽습니까? 예. 세프티드는 무엇입니까? 청장님이 제일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건데요.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산경찰청장 하실 때 부산의 구마다 이것을 시범사업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다 한번 도입을 해서 확실하게 성과를 만들어냈던 당사자이시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특정 지역에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전국적으로 이걸 제도화해서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마 계기가 그 김길태 온춘 사건이나 나영이 예슬이 혜진이 이런 사건이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죠. 네. 그 원래 이제 제가 2006년도에 속칭 마포 발발이 범인을 잡았잖아요. 범인을 잡았는데 그 전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연례 가구에 이제 피해자 집을 전부 갔잖아요. 현장 답사를 다 하고 그러면서 이 2층의 옥탑방에 또 달동네에 이제 그 엄마 그 혼자 애들 딸만 둘 데리고 사는 엄마가 이제 출근하고 애들만 있는 집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길에 담벽에 그게 문이에요. 대문이에요. 바로 여름에 이제 발을 쳐놓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더워서요. 근데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하면 그 주부는 신고도 못했어요. 남편 알까봐 막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마포서장 하면서 이제 어머니 폴리스를 만들었어요. 동네별로 해가지고 그게 아직도 이제 어머니 폴리스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으로 많이 확산이 됐는데 그 어머니 폴리스들이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거기에 막 진짜 식당 종업원 이런 다니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몇 시간씩 한 번, 두 번 막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순찰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이런 이제 서민 밀집 지역에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마포든 광주청이든 부산청이든 어딘지 보면 범죄인들도 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리고 이 범죄의 삼류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침입이 용이해야 돼요. 도주가 용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서민 밀집 지역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건 아주 정해진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포에서부터 이런 이제 창문 열린 경보기 같은 거 막 이제 1,000원짜리 말고 100원짜리 없나 이런 것도 해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CCTV를 강남에는 많이 막 설치를 하는데 없어서 왜 강남은 많은 데기는 없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CCTV가 또 셉테드에 그러니까 셉테드가 뭐냐면 전 영어는 잘 못하는데 크라임 프리벤션 스루 인바이런먼털 디자인 그거거든요. 그래서 범죄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인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원래 셉테드의 개념은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지을 때 시야를 가리지 않고 뭐 어린이 놀이터가 아파트에서 보이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서민 밀집 지역은 그런 그러니까 기존 있는 집들에 이런 쪽에 셉테드 범죄 환경 설계가 우선 급하지 이런 좋은 아파트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막 출입 자체가 안 되거든요. 침입이 쉬워야 범죄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2006년도 마포서장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하다가 광주청을 갔어요. 2011년에. 근데 거기에 또 임대 서민 아파트 2,000가구 사는데 거기에 또 바글바글 한 거예요. 절도만 났다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거기를 막 벽화 그리고 막 최대한 돈 안 드는 거.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니네 물감 돼. 그럼 우리 의경하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청소해서 그림 그리는 거는 우리가 그린다. 막 재능 기부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부산청을 갔는데 제가 부임했는데 이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3일 지나기 전에 빨리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늦는데요.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이제 김길태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셉테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늘 그 필요성을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범죄에 대해서 예방이 최선이지 아무리 범인을 1초 만에 잡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이미 살해당하고 강간당하고 막 찔리고 이러면 그 복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범죄 환경 설계가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15개 구에 한 마을마다 전부 막 제일 범죄 많이 발생하고 이 서민 밀집 지역을 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이제 마포서장 할 때 전부 그걸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자기 지구대마다 여기 이 집은 범죄 발생이 그러니까 다세대인데 뭐 이제 문이 늘 열려 있고 방범시설 안 돼 있고 그럼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이제 초록색, 안전한 데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구대 파출소에 붙이니까 또 막 주민들이 난리친다고 집값 떨어진다 그래서 커튼으로 막 이렇게 숨겨놓고 이걸 보고 빨간 데 많은 데는 3번을 가고 초록색인 데는 1번을 가라. 선택과 집중으로 해줘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스템에 대해서 지오프로스라고 지금은 사건 발생한 거 거기 치면은 거기서 딱딱 빨간 점으로 찍혀요. 그래서 부산청에 그 마을 선정할 때 그 지오프로스를 보고 빨간 점 있는 데를 해라. 핫스팟이라고 해서 막 빨간색이 버글버글해요. 여기 이제 범죄 많은 데를 전부 한 거거든요. 근데 다 거기 보면 막 이제 우범자도 살고 이런 이제 그 성범죄자, 팔찌 부착자 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완스톱 센터라든지 배움터 지킴이라든지 아동안전 지킴이지 이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예산도 따놓고 뿌리를 내려놨는데 셉테드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부산청의 셉테드가 모델이 돼서 전국에 확산되라고 구별로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막 음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그거 막 하는데 근데 아무튼 한 개 마을씩 해가지고 드디어는 이제 셉테드가 전국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확산이 됐다 하더라도 경찰이 이제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면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딱 법으로 딱 이제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만약에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그리고 특히 집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런 골목길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이제 김길태가 애를 끌고 막 다닌 그 골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골목이라는 건 공유지거든요. 공유지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저는 또 교통사망사고 교통구장 할 때도 그랬는데
그냥 도로는 빵빵 뚫리게 막 개통을 하는데 거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또 그때 12,000명이었어요. 지금 이제 한 5,500명 줄었지만 5,500명 얼마나 많아요? 도로를 개통을 하면 거기에 이제 안개 끼면 뭐 이제 안개등 막 켜지게 한다든지 뭐 그루빙 막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교통사고 예방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듯 이런 서민 밀집 지역 이런 동네에 도로 있잖아요. 그런 거 꼭각지에는 뭐 반사경 거울을 해놓고 CCTV 해놓고 112 비상벨 해놓고 우선적으로 그런 걸 이제 정부나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무슨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빅데이터 활용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셉테드를 아무데나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범죄가 발생했던 곳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오폴리스라는 게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그 범죄가 발생했던 곳을 다 이제 그 지하에서 상에서 점으로 표시하게 돼 있고 그 점이 많은 위험 지역을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공원이나 골목이나 이런 놀이터나 이런데 또 그 취약 지역에 그 다세대 밀집 지역에 창문에 시건 장치를 개선해 주는 거, 또 가로등을 하나 더 설치해 주는 거, 또 그 골목에 굴곡을 좀 개선해가지고 그 사각지대를 많이 없애주는 거, 또 그 공공미술을 통해가지고 그 거리를 좀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CCTV도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만 조금만 해도 굉장히 범죄 발생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12 비상벨 같은 건 돈도 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그런 골목에다 전봇대에다 하나 그 선 끌어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그게 굉장히 그 자체가 유용하기보다는 그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범죄 예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봇대 거기까지만 가면 그 누르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 소리가 또 112로 들릴 수도 있어요. 세이프티 존 같이 돼갖고 한 이렇게 3m 반경으로 그런 것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건물이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 이제 주거가 또 밀집돼 있으니까 이제 건물들이 쫙 들어서 있는데 이제 최근에 짓는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범죄 예방 설계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축기본법에 그렇죠. 좁은 골목 이런 거 없게 하고 시야가 트이도록 하고 뭐 어린이 놀이터들도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거 하고 이렇게 이제 아마 설계가 되어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그 이제 아주 옛날에 지어진 주로 저소득층들이라든지 이런 서민 분들이 밀집적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골목 그냥 이렇게 뭐 우범지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공공재가 많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가로등을 뭐 설치한다라든지 안전벨을 설치한다라든지 뭐 골목 환경을 좀 더 좋게 한다라든지 뭐 밝게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지 않으면 그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공공재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공공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너무 이제 이게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게 이제 경찰 치안 이런 쪽에 이게 이제 셉티하고 결합해 가지고 공공재로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그 자기 관내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하는 그게 조례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항상 경찰이 가서 사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서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뭐 팁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선출직에 출마하실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배움터 지킴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폭력이 심해가지고 자치단체장 나가려면 내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배움터 지킴이를 얼마를 더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해봐라. 이제 막 그렇게 이제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하도 안 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부산에서 15개 구에 1개 마을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 못 사는 사람들 자기 늘 외면당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환하게 그림 그려주고 또 거기에 이제 범죄 다발적이니까 순찰 코스로 넣으라 하기를. 그러니까 순찰을 경찰이 와서 자주 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자치단체장 출마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쪽에서 표가 안 나왔대요.
그중에 표가 안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요번 우리 셉세드 그 사업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 선출직에 나올 사람들한테 그럴 때 자연스럽게 거기 그 순시도 좀 하면서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냐. 그게 그 자기가 추진한 우리가 뭐 얼굴을 우리 점수 따려고 하는 거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자기들 필요할 텐데 하면서 했더니 이제 가끔씩 뭐 순시도 가고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보고 거기서 몰표가 나와서 됐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듯 이런 이제 그 서민 밀집적 이런 쪽은 바로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굉장히 좋은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공무원들 사이 칸막이가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지방정부라도 광역에서 할 것인지 기초에서 할 것인지 이것이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그러면 셉티드에 대한 책임이 행자 분야, 그 국민안전처나 소방방재본 분야 또는 국토교통 분야, 환경 분야, 산자 분야, 여성 분야 이거 갖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만들고 또 관련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말씀하신 대로 그 순찰 지역을 딱 그 규정에 놨다 하더라도 그 돌릴 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경찰도 확충하고 무엇보다 제일 큰 거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냥 지자체 조례 정도로 시행한 것을 그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법제화해가지고 뭐 여당이나 야당은 상관없이 적어도 국민을 안전하게 하겠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출범한 정부 같으면 이런 정도는 해야지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조만간에 이게 아마 그 국회에서 가능해지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서장을 하고 이제 청장을 하면서 제가 서장을 하고 청장을 했기 때문에 마포 발바리도 잡고 도가니도 잡아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아주 그 승진한 거에 보람되고 뿌듯했는데 이거 부산 15구의 셉테드 마을 할 때도 저 청장이 막 관심 갖고 팍팍 집어서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니까 각 민관 경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인 이런 관 전부 이제 하도록 했거든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 그 퍼세식 화장실이 250개가 있었어요. 부산 그 광역시에 그거 아세요? 퍼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렇죠. 재래식. 쪼그려 앉아 자유낙하식. 예. 근데 거기 이렇게 검은 달걀 귀신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세면에 이렇게 구멍 뚫린. 저는 진짜 부산에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황새알 마을 이런 데에 다 이제 그 달동네에 그 퍼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퍼세식 변기 뚜껑이라도 얹히는 이런 거. 그래갖고 이제 또 그 가스 세고 막 화재 경보기, 불남 화재 경보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정청은 우편 수치함. 근데 이런 걸 전부 좀 가서 협조를 한번 요청을 해봐라. 그러니까 직원들은 참 미안하긴 했는데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그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개선 예산도 있었고 구청마다 청소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그것도 달아줄 수 있고 불나면 스프링쿨러도 다 그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안 쓰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 커버를 했죠. 그래서 이런 걸 하되 현재 지금 책정돼 있고 나가 있는 예산 같은 거 있는지 그걸 골고루 꼼꼼하게 봐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생활안전위원회 대통령 직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반적으로 다 조율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어서 이거를 빨리 도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 지역 보건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매년 그 개정을 하게 하고요. 또 지역 복지 계획도 각 지자체가 수립하게 한 다음에 중앙정부가 그걸 보고받고 평가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하게 하니까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것을 보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안전위원회 또 생활안전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셉테드를 그 점검하게 하고 그 각각의 점검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고 또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장님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말씀만으로. 거기에 어떤 효과라고 보는데 실제로 말만 되는 게 아니라 요것들이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어떤 관심이죠. 관심만 가지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안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 그 불안감 되게 많이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핵심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범죄 예방 설계,
셉티드만 기억하셔도 저는 훌륭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난 게 제가 이제 마포 서장을 하면서 이제 발발이 잡고 또 발생을 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 폴리스도 만들고 서장이 엄청 많이 이제 발품 팔고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인사이동에 나가지고 다시 이제 경찰청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뒤에 들은 말인데 마포에서 이금영이 떠난 걸 알리지 마라. 도둑들한테 알리지 마라. 설치고 다녀서. 그 얼마 전에 유행했던 저 드라마에 힘센 여자 도봉순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전적으로 그 아주 힘이 세가지고 범죄를 척결한다 이런 내용인데 힘센 여자 도봉순이 말마다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 예방 설계를 제도화해 놓으면 도봉순이 없어도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걸 제도한 나라 그게 바로 복지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중에 기본. 예. 좋은 말씀 드렸고요. 진짜 시간이 이렇게 한 서너 시간 잡아놓고 이야기해도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런 분들이 또 우리나라의 경찰로 있었구나 존재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 경찰들만 욕하고 살수차, 캡사이신 이런 것만 욕을 해왔지만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은 저런 분들이 99%의 굿캅. 예, 배드캅은 정말 1%도 안 훨씬 됩니다. 더 예. 열심히 하는 경찰이 많아요. 예, 특히 거기다가 이제 엄마 감성으로 특별히 남자 경찰들이 살피지 못했던 분야에 어떤 일가를 이루신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 사람들이 경찰의 주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엄마의 감성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부성애로도 역시 가족들을 또 보호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경이고 남경이고 상관없이 이걸 그런 이제 경찰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걸. 예. 근데 우리 저기 청장님은 그 여성으로서 정말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셨잖아요. 네. 지금 딱 못 해보신 게 지금 전국 경찰청 청장만 못 해보신 거죠. 다시 해보신 거잖아요. 예, 인재까지 가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최순실 라인에 섰으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여성 청년들에게 자네 모범이 될 것 같아요. 유리천장을 다 깨지는 못했는데 딱 하나 남겨놓고 지금 꽃까지 깼거든. 요 하나까지 맞아 깰 수 있는 후배들이 조만간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총경은 3번째, 경무관은 2번째였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우리나라 첫 번째를 달성해왔죠. 지금 이철성 총장이 임기가 너무 남았어요. 그분 나가시면 이제 한번 되시면 그럼 완전 뚫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아니 우리 저 권PD가 한번 추천해 주시오. 네. 저는 참 순경 고졸 여경으로 들어와서 진짜 흑수저에서 부산청장까지 하고 그것만으로 정말 감사했어요. 서장할 때부터 저는 그게 최고의 직이고 직책인 걸로 생각을 실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청장은 얼마나 영광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대신 이제 업무를 후회 없이 정말 막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참 이제 내가 잘하고 나온 거야. 참 잘한 거야. 나 영광이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퇴직하고 있는데 부천, 인천 이런 데 자꾸만 애들이 그 가정폭력당해 학대당해서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욕심내서 나도 경찰청장을 내가 했었으면 저런 거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막 이런 그때 막 정말 막 이렇게 이제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분이 이제 아동 여성 안전 그런 NGO 같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하자고 막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실은 뭐 경찰일 때 지오 속의 NGO라는 이제 주로 저희 업무가 NGO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제 성폭력 단체 뭐 가정폭력 이런 단체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오늘 온 것도 이상구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뭐 하고 영등포까지 어디야 거기는 또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상구 위원장님의 그 뭐랄까 이런 쪽의 열정 신뢰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지하철에 앉아갖고 제가 이제 저는 막 혹시라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데 앉아 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막 쪼리트가 앉아갖고 땀은 나가지고 휴지를 막 닦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뭐 왜 여기 어디 왜 이렇게 하나 막 하다가 그래도 어디라도 제가 퇴직하고서라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기여하는 이런 기회가 있는 걸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으로 왔죠.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드리고 또 언젠가 뵐 날이 또 있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쪽 부서는 적어요. 소수가. 그러니까 전체 100%로 본다면 뭐 한 10% 이렇게도 안 되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50%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계속 여러 이제 민생치 안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요. 나머지들도 뭐 생활안전, 교통, 수사 이런 그런 쪽.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범죄자들을 잘못한 사람들은 또 우리가 구속을 하고 처벌도 하고 이런 걸 또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역할들로 하는데 그 일부에 우리가 36년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특히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잘못된 경찰 일제 앞잡이 같은 이것이 이제 원죄다 해서 경찰의 이미지가 쭉 내려오면서 또 80년대에 이제 우리 5.18 하면서 쭉 80년대가 저희 경찰사도 격동의 80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로 해서 그런 선입견 이런 게 이제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좀 오해 같은 건 좀 많이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5.18 때도요. 이제 시민들 지키고자 했던 경찰 그 유명하신 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백남기 선생 관련해 갖고 살수차 문제도 가뭄에 쓰겠다 하고 지금 쓰시는 부분도 있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고 경찰 하면은 특히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강경화 외교장관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유리천장을 깨신 분 대표적인 전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데 경찰 퇴직하시기 전에 38년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 과정에서 여성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주로 뭐였을까요? 이제 이렇게 순경부터 쭉 이제 근무를 해왔습니다. 순경부터 근무를 해왔는데 경위, 경감 이렇게 간부가 되면서 간부여도 어떤 이제 보조적인 역할 이런 것들 그런 거에 굉장히 아직 이제 그런 선례 같은 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불신하는 그런 속에서 일을 오히려 남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막 토막 시신의 손목도 막 임신하고도 일부러가 아니라 그 업무를 이제 해야 그 피해자 신원이 나와서 범인을 잡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과정을 밟으면서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서서히. TVN인가에서 경찰 소재로 한 드라마 하나 있었죠. 과거와의 교신하는 그런 내용. 시그널. 시그널에 나왔던 여성 모델 같은 게 딱 그런 케이스 김혜수가 아니에요? 그거였죠.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김혜수가 여성 경찰로 나왔죠. 청장님은 못 보셨어요? 형사계. 네, 저 드라마 잘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세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자연인인데도 드라마를 잘 안 보게. 저는 궁금한 게 38년 전에 여자 순경도 뽑았나요? 전 그것도 그때 이제 우리가 500명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요? 예, 전국에. 와. 지금은 이제 뭐 지금 11,000명이 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왔을 때는 그 저희 친척이 뭐 또 중매를 막 해주고 싶은데 경찰만 아니면 해줄 수가 있는데 막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젊은 진경을 꼬셔가지고 결혼한 분이 지금 사부님이십니다. 제가 찜을 좀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저한테 엄청 그거 했어요. 구애를. 실은. 전경이. 전경. 예. 지금 전투 경찰이 없어졌는데 전투 지금. 경찰 때. 전경. 네네. 그분은 민간인이시구나. 예, 그나마 직업 경찰은 아니셨군요. 다행이네요. 군복무. 네. 예. 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여성 경찰이 일선에서 막 범인 잡고 이러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네요. 그럼요. 네. 그냥 그런 분 정도가 아니고 혁혁한 전공을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결투도 한 적 있나요, 범인이랑? 저희 때는 이제 그 강력계에 저는 근무를 안 하고 과학사 쪽에서 그런 범죄 현장 가가지고 그런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현장 이런 데 가서도 막 일주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격투해서 뭐 잠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야, 기분 좋다.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지난주 문제 1980년 농민 인구는 전체 3,740만 명 가운데 28.9%인 1,082만 명으로 3명에 1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30년이 지난 2010년에 몇 퍼센트로 줄었을까요? 여기서 정장님한테 한번 내보세요. 맞추시나 보게. 안 되고 그냥 다른 데를 자꾸 토수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게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당에서 이걸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아마 그때 정책위 의장이 이해찬 전 총리셨는데 저희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한번 이걸 종합 대책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해서 뭐 어린이 전문가 또 이 범죄 심리학자 이렇게 여러분들 또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서울경찰청의 여성청정과장으로 우리 이기명 청장님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초빙해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그때 제가 참 같이 일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시구나. 그럼 무엇보다도 이 분노가 있더라고요. 이게 안 되고 잘못된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대책을 많이 세울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그 경찰병원에 이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전부 우리 청장님 덕분이었고요. 그걸 하면서 야 저런 분이 정말 앞으로 좀 그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통령 비서실을 근무할 때 그 대통령 직속 어린이 안전점검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청장을 모시고 저희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인연이 계속되어서 이렇게까지 한 20년 가까이 지금 흘러오게 그때가 되었습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님 아니 고전에 그 대통령 비서실에 있을 때 그렇게 같이 활동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고 하면 응급실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선뜻 나서가지고 그 뭐 진료를 하고 처치를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사실은 이제 저도 의사잖아요. 제가 의과대학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잘 안 배웠어요. 못 배웠어. 이거 잘못 치료하고 만약에 진료 기록 같은 거 꼼꼼하게 안 남겨놓으면 나중에 경찰에 불려가야 되고 심지어는 뭐 재판하는데 의사가 불려가야 되고 굉장히 이게 성가시고 귀찮은 거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그것을 증거 채취하고 이런 것들 훈련이나 교육을 안 받고 또 그런 시설도 없고 해가지고 성폭력 키트도 그때 처음으로 개발해가지고 각 응급실마다 배치하게 했고 특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강력범 살인이나 이런 굉장히 심한 범죄를 근거하면 이 경찰들이 이제 가점이 주어지는데 이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력 이런 부분도 가점을 거의 그 수준으로 높이면서 관련 사건의 검거율이 확 높아지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게 바로 청장님 덕분이거든요. 이게 절도 폭력하고 강간 그 사건 점수를 똑같이 1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도 강간은 똑같은 이제 비중으로 법에도 형법에도 처벌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강도처럼 3점이라도 하자.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또 해서 3점으로 올렸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경찰청에서 일선으로 근무하러 나왔을 때 다시 1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뒤에 이제 예슬이 혜진이 희생이 또 나고 나서야 그게 이제 5점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좀 전에 위원장님 이상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또 이상희 대표님 뭐 의사분들의 그런 애환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굉장히 괘씸했어요. 이제 맞아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 가만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산부인과라는 데가 그 여성들 때문에 그 돈도 벌고 있는 병원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예요. 그 5학년짜리 애가 그 이제 성인 남성이 13세 미만 여아를 성폭행을 하면 장기가 파열이 돼요. 그래서 배변 주머니 같은 걸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영이 배변 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열이 많이 막 되는데 그걸 갖다 계속 거부를 해서 얘가 얼굴이 하얘져서 창백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내 팔에서 내 딸이 이제 죽는구나 이래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산부인과 분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병원들 가만두지 않겠다 막 진짜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의료 사건 담당하는 변호사도 막 찾았어요. 제가 뭐라고 있고 말해서 여기를 이제 처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래가지고 이제 광명서에서 하는데 거기 제일 아주 베테랑 이제 수사관한테 맡기도록 서장한테 부탁을 해서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기소가 어려운 거예요. 의료 집단 아주 고문 변호인단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이의 오빠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막 가출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러고 이 아버지는 그 이제 하루에 한 1,000명씩 운송하는 그런 이제 기사이신데 갑자기 핸들을 콱콱 막 꺾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운전도 막 못하고 학교엔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제 돈 있으면 미국 이민 가고 싶은데 제주도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 아이는 이제 잡아서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사흘 뒤 경찰은 신형 살수차를 동원해 시연에 나섰습니다. 안전규정 3000rpm을 넘지 않도록 수압 제한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9호 살수차는 구형이어서 수압 제한을 위한 개조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 감사에서 9호차 살수요원은 수압 조절 장치는 버튼과 엑셀 페달 두 가지인데 당시 엑셀 페달로 수압을 조절했고 이 장치는 개조가 안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청문회에서 경찰은 살수요원의 현장 경험이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장 살수차 운영은 총 몇 번째 투입이 되신 겁니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수십여 차례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경장은 경찰 조사에선 사고 날이 두 번째 현장 경험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몇 메타 직사 뭐 이런 식으로 몇 미터 RPM도 살수 방식과 수압까지 지시한다더니 정작 내부 감사에서 지휘관은 살수만 지시했을 뿐 직사나 곡사 방식은 살수요원이 알아서 결정했습니다. 살수차 CCTV도 단지 화질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4분할대 작은 화면이라고 했는데 사고가 날 때까지 화면을 전체 보기로 확대할 수 있다는 걸 살수차 요원 누구도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장시호 씨는 어머니 최순득 씨, 이모 최순실 씨와 식사 자리에서 최 씨가 민정수석실에 도움을 청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장 씨는 최 씨가 통화를 하고 온 뒤 VIP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유연이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주셔야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며 이걸 민정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보도가 쏟아졌을 때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던 상황도 증언했습니다. 장 씨는 최 씨가 우병우 수석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장 씨가 검찰에서 했던 이 같은 진술 내용을 상세히 인정하자 우 전 수석은 턱에 손을 개고 장 씨를 한참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선 또 장 씨가 지난해 7월 최 씨 가방에서 민정수석실 문건을 발견하고 찍어두었던 사진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 중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NG 사장 등의 3평이 담긴 자료가 있었고 민정수석실 검증 완료 등의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5월 1일 당시엔 어떤 내용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는 비서관이 경남 지역에서 보관 중이었고 자신은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 어제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서관이 수신한 메시지를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던 것 같고 대선 이후엔 잊어버린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박 전 대표는 검찰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보면 확인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최고위원이 보낸 민감한 메시지를 비서관 차원에서 과연 임의로 뭉갤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5월 5일 조작된 제보에 근거한 기자회견 이후 이 이슈를 앞장서 끌어가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런데 문준영, 나와라 문준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가 나서 이번 사건은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행운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요즘 이상하게 그 방송이랑 뭔가 이 스케줄을 잡으시는데 제가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이런 걸 이제 막말로 갈군다 그러죠. 갈군. 아 이게 헤드를 갈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방송이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네, 사실상의 대표님 원탑. 아닙니다. 우리 이금영 대표님도 계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 공동대표님이 왜 저 한 분밖에 안 오시냐 해가지고 그 모시고 온 첫 번째 대표님이십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저의 고도의 갈라치기. 그렇구나.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자, 다음에 우리 귀염둥이 얼굴 패권 할 말 내가 다 할 거야. 자, 퀴즈맨 서정훈님. 네. 2002년 월드컵 공식 미남을 했었던 서정훈입니다. 네. 진짜요? 뻥입니다. 다 끝내. 알겠습니다. 저런 분은 어떻게 복지과 소사이어티에서 요즘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드디어 분열되는구나 이렇게. 작전 성공. 자, 그리고요 오늘 녹음실에 엄청난 분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좀 상당히 쫄고 있어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새벽에 한 3시쯤 이제 녹음 편집 다 끝내고 이제 퇴근하려고 할 때 나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밖을 두리번거리는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 정도로 엄혹한 시절을 살았죠. 사실 박근혜 레지스탕스 방송으로서.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이제 국정원 직원들 그 사람들은 우리 쳐다보지도 않을지도 모르지만 뭐 경찰들 이런 분들이셨는데요. 좋은 경찰이 오셨어요. 그것도 여성 경찰 출신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뭔가 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그냥 박사로 불러드리면 될까요? 예. 정말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이금형 박사님. 이분은 지금 이상구 운영위원장님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이금영 박사님은 그야말로 저 살아온 걸음걸음이 신하죠. 고졸 순경 공채로 시작해가지고 경찰의 최고 고위층인 치안정관까지 올라가셨는데 38년을 이제 경찰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불모지되었던 과학수사 분야 CSI라고 하죠.를 개척한 그런 업적이 있으시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 안전 부분을 헌신해 오셨고요. 여러분 뭐 마포 발발리 하시면 잘 아실 건데 그 마포 발발리를 검거했던 당사자이시고요. 또 광주 경찰청장 재직 시에는 도가니 사건을 파헤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아직은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민생 치안 안전 부분을 좀 시스템화하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서 범죄 예방 설계 세피드라 하는데 그것을 부산 경찰청장을 하시면서 도입했던 그런 혁혁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이제 38년 동안 재직하시다가 퇴직 후에는 고향인 청주의 그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이제 석좌 교수로 근무하시면서 후아들을 양성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고 자신의 어떤 경험과 경륜을 이 복지국가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봉사하고 활용하시게 싶어서 지금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항상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뭐 공무원들 다 나빠 이런 게 아니고 그들 중에는 정말로 좋은 분들이 있다. 좋은 경찰의 표본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금영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금영입니다. 일단 떨려요. 저는 뭐 여기 지하철에서 30분 쪼그제 앉아 있다가 제가 좀 늦는 동안 혼자서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땀이 너무 나가지고 휴지를 막 닦았더니 이런데 하얀데 막 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저희 경찰이 저는 뭐 좋은 경찰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고 대부분의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어디를 가나 정치 분들이 문제인 거지. 일반 일선에서 정말 노력하셨던 분들은 과거를 이런 것들이 폄훼당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 경찰이죠. 뭐 해바라기처럼 늘 이렇게 정치를 쫓는 이제 그런 안 좋은 모습이 하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좀 있고 또 하나가 좀 이게 반인권적인 행태를 그동안에 좀 보여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 인권과 관련돼서 좀 경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이제 희석되어졌고 그리고 경찰이 우리 민생 안전을 책임져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경찰이 그냥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래서 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무원 공무원 숫자 늘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1만 2천 개, 1만 2천 개를 내년에 이제 당장 늘리는데 그 속에 경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민생 경찰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복지 공무원 늘리고 소방 공무원 늘리고 경찰 공무원 늘리는데 소방 공무원 오케이, 그 복지 공무원 오케이, 경찰 공무원 안 돼.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셋 다를 한꺼번에 묶어서 아 이게 우리 민생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곳에서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경찰관 숫자 중에 주로 정보와 경비, 이제 주로 이제 시국 치안 담당한다는 1번 20%, 2번 15%, 3번 6.4%. 저희는 요번에 이제 셋째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돈이 김제 평야에서 농사를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막 가뭄 비가 또 안 오니까 막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쌀도 얼마큼씩 보내주시고 그러면 정말 막 밥 안 먹고 그러는데 쌀 한 톨도 막 이제 이렇게 안 남기지 않고 버리지 않게 막 그렇게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새로 더 관심을 이제 갖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특수작물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확대되지 않나요? 근데 정답은 좀 그거 상당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몇 번? 3번. 네, 맞아 정답입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지난주 문제가 아니라 지지난 문제였고요. 지난 문제는 저거였죠. 노무현 정권 때 생긴 제도로 부동산을 샀다가 어느 정도의 이익이 생기면 중과세를 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죠.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저기 2번, 3번은 정말 골 때렸죠. 네, 2번이 기우제, 3번이 이인제였죠. 네. 답글 다셨는데 여기 출연하셨던 하승수 변호사님이 답글을 다시면서 약간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짧게 읽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이렇게 쓰셨습니다. 투표하라고 난리치고 20대는 투표도 안 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문제라는 20대 개새끼론도 등장하는 마당에 정작 우리가 찍은 정당 국회의원은 대체 왜 이렇게 당선이 어렵죠? 저야말로 진정한 파괴왕인 걸까요? 선거 중요하다고 난리치지만 정작 선거에 참여할 맛은 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평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50대 이상 고학력자, 재산 많은 남성들이 지금까지 절대 다수를 차지해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투표해도 달라지지 않는 정치 형실은 게임의 룰,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권자의 선택 그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 제도로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이게 정답. 이분은 이제 질문을 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비례민주주의 연대에 좀 많이 관심 가져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지금 정책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대요. 이 선거법 개혁 무슨 특위인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 갈 때 같이 투표를 하도록. 그 천정배 의원이 그래서 이거를 말이 좀 어려우니까 뭘로 하자 해서 천정배 의원이 낸 게 저거래요. 민심 그대로 선거. 그래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또 쓰신 분이 몇 명인데 특이하게 김동숙 님이 정답을 3번 이인재라고 하셨어요. 앙심을 품고 하신 건가요? 네, 근데 삼행시를 다녔네요. 네, 이인재, 이익 많이 챙겼다 아이가. 인재 고마해 묵어도 안 되겠나. 제발 세금 좀 내라. 이렇게 쓰셨네. 나머지 석상바라님, 그다음 김성희, 김경록, 무상님, 조선희 씨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조선 이분이 성공회대 교수님 같은데 간혹 팟빵에다가 댓글 정답 다시는 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페이스북입니다. 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페이스북 페이지에 와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자, 이번 주 문제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은 어느 사건의 내용에 대한 말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용의자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총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그의 목적은 돈보단 욕구 해소였다. 경찰은 용의자가 수십 차례의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에게 강탈한 돈은 고작 166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택배업을 하던 김 씨는 자신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데 자신의 직업을 10분 활용했다. 그는 물건 배송을 다니면서 대학가 주변의 여성 혼자 거주하는 곳을 점 찍어두고 문단속이 허술한 오전 6시에서 9시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마포 발바리 사건, 2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3번 발바리의 추억 사건. 센스 있단 말이야. 힌트는 방송 들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혀 말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거기에
이금영 청장님 같은 느낌적 느낌의 인텔리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일단은. 예. 왜 내가 인텔리인데 왜 뭐 어땠어? 참. 예, 그 인연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200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새천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정책전문위원으로 일할 때였는데 그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폭행당한 아동이 상처 부위로 질로 피를 줄줄 흘리면서 하룻밤에 5군데 응급실을 전전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를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그걸 조사하면서 밝혀졌는데 이 괜히 이거 치료했다가 그 정인으로 그 신문 받고 조사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손